안녕하세요. 뱀피보이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국내 첫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는 편안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 할 필요도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랫배, 노력해도 근육이 붙지 않은 가느다란 다리와 팔뚝, 남모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작은 성기까지 그녀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2~3살 어린 조무래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자라서는 넉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며 내 대단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에서 내세울 것 없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다는데 만족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예쁘다거나 총명하다거나 눈에 띄게 요염하다거나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라거나 하는 여자들은 애초부터 나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내 기대에 걸맞게 그녀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 밥과 국, 생선 한 토막을 준비해 차려주었고 처녀 시절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로 적으나마 가게에 보탬도 주었다. 1년간 다닌 적이 있다는 컴퓨터 그래픽 학원의 보조 강사로 일했고 출판 만화의 말풍선에 대사를 쳐넣는 하청일을 받아 집에서 작업했다. 아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었고 내 귀가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관여하지 않았다. 어쩌다 함께 있는 휴일에 어딘가로 외출하기를 청하지도 않았다. 내가 오후 내내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뒹구는 동안에 아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도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모양으로 아내의 취미라 할 만한 것은 기껏 책 읽기 정도였는데 그 책들이란 대부분 표지를 열어보기도 싫을 만큼 따분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끼니 때에만 문을 열고 나와 말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사실 그런 아내와 산다는 게 그다지 재미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대는 아내들, 주기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여겼다. 오직 한 가지 아내에게 남다르다고 할 만한 점이 있다면 브래지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짧고 민숭민숭했던 연애 시절, 우연히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가 스웨터 아래로 브래지어 끈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 흥분했었다. 혹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잠시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태도를 관찰했다. 관찰의 결과는 그녀가 신호 따위를 전혀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호가 아니라면 게으름이나 무신경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볼품없는 그녀의 가슴에 노브라란 사실 어울리지도 않았다.
차라리 두툼한 패드를 넣은 브래지어를 하고 다녔다면 친구들에게 보일 때 내 체면이 섰을 것이다. 결혼한 뒤 아내는 집에서 아예 브래지어를 벗고 지냈다. 여름철에 잠깐 외출할 때면 동그랗게 돌출된 젖꼭지의 윤곽이 드러날까봐 할 수 없이 브래지어를 했지만 1분 안에 호크를 풀어버렸다. 옅은 색의 얇은 상의나 약간 끼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풀린 호크가 역력히 드러나는데도 그녀는 괴념하지 않았다. 내가 나무라자 그녀는 찌는 듯한 더위에 조끼를 겹쳐 입는 것으로 브래지어를 대신했다. 답답해서 브래지어가 가슴을 조여서 견딜 수 없다고 아내는 변명했다. 나야 브래지어를 해본 적이 없으니 그것의 착용감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여자들이 그녀만큼 브래지어를 싫어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으므로 그녀의 과민함은 의아하게 느껴졌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올해로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애초에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으니 특별히 권태로 울 것도 없었다. 지난해 가을 이 집을 분양받기까지 임신을 미뤄왔으니 슬슬 아빠 소리를 들을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지난 2월 어느 새벽 아내가 잠못바람으로 부엌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우리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욕실에 불을 켜려다 말고 물었다. 새벽 4시쯤 되었나? 회식에서 마신 소주병 반 덕분에 요의와 갈증을 함께 느끼고 깨어난 참이었다.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오싹한 추위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쪽을 보았다. 잠과 치기가 가셨다. 아내는 꼼짝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옆얼굴의 표정은 식별할 수 없었으나 무엇인가 섬뜩했다. 그녀의 순만은 염색하지 않은 검은 머리는 부스스하게 부풀어 있었다. 발목까지 오는 흰 잠옷치마는 언제나처럼 끝부분이 약간 위로 말려 있었다. 안방과 달리 부엌은 꽤 쌀쌀했다. 평소라면 추위를 타는 아내는 서둘러 카디건을 걸쳐 입고 털 슬리퍼를 찾아 신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인지 그녀는 맨발로 봄, 가을까지 입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우뚝 서 있었다. 마치 냉장고가 있는 자리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혹은 귀신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 말로만 듣던 목류병인가? 나는 석상처럼 굳어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향해 다가갔다. 왜 그래? 뭐야 지금? 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뜻밖에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 질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까지 모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만 무시했을 뿐이다. 가끔 그녀가 심야 드라마에 열중해 있을 때 내가 귀가하는 기척을 듣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던 것과 같이 그러나 새벽 4시의 캄캄한 부엌 400리터 냉장고의 희끄무레한 문 앞에서 몰입할 만한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여보! 나는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옆 얼굴을 보았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꿨어.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야 대체? 그녀는 나에게서 몸을 돌려 문이 열려있는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턱을 넘자 팔을 뒤로 뻗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부엌에 남아
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방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욕실에 불을 켜고 들어갔다. 며칠째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던 즈음이었다. 몇 시간 전에 내가 샤워를 했으므로 그때 물이 튄 슬리퍼가 아직 차갑게 젖어 있었다. 욕조 위로 시커멓게 뚫린 환풍구에서 바닥과 벽의 흰 타일들에서 냉혹한 계절의 적막함이 느껴졌다. 안방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가 웅크리고 누워있는 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나 혼자 있는 방 같았다. 물론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매우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든 사람의 숨소리 같지는 않았다. 손을 뻗으면 그녀의 따스한 살을 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나는 그녀를 만질 수 없었다. 그녀에게 말을 붙이고 싶지도 않았다. 이불 속에 누운 채 나는 잠시 현실감을 잃고 흰색 커튼을 투과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온 겨울 아침의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쯤 머리를 들어 벽시계를 본 순간 튀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부엌의 냉장고 앞에 아내가 있었다.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이 몇 시인데? 발에 물컹한 것이 밟혀 나는 말을 멈췄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샤브샤브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커다란 우족 2짝, 위생팩에 담긴 오징어들, 시골의 장모가 얼마 전에 보낸 잘 손질된 장어, 노란 노끈에 엮인 굴비들, 포장을 뜯지 않은 냉동만두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꾸러미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중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어젯밤과 똑같이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고기 꾸러미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토막난 닭, 적게 잡아도 20만원어치는 될 바다장어를. 당신 제정신이야? 이걸 왜 다 버리는 거야? 나는 비닐봉지를 헤치고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뜻밖의 아내의 손목의 힘은 완강해 내 얼굴이 더워지도록 힘을 주고서야 비닐봉지를 놓게 할 수 있었다. 발개진 오른손목을 왼손으로 주무르며 아내는 평상시와 똑같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꿈을 꿨어. 다시 그 얘기였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아내는 나를 마주보았다. 그때 내 휴대폰에 울렸다. 제기랄. 나는 간방 거실의 소파에 던져둔 외투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뒤진 안주머니에서 자지러지는 휴대폰이 소나기에 잡혔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도착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곧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나는 휴대폰 폴더를 닫고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급하게 면도하느라 2군데 상처가 났다. 와이셔츠 다려놓은 거 없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욕설을 퍼부으며 욕실 앞에 빨래통을 뒤져 어제 던져놓은 셔츠를 찾았다. 다행히 구김이 많지 않았다. 넥타이를 머플러처럼 걸치고 양말을 신고 수첩과 지갑을 챙기는 동안에도 아내는 부엌에서 나와보지 않았다. 결혼 5년 만에 난 처음으로 아내의 뒷바라지와 배웅 없이 출근해야 하는 것이었다. 미쳤군. 완전 맛이 갔어.
나는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볼이 좁은 구두에 두 발을 구겨 넣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층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막 떠나려는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에야 나는 어두운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매고 셔츠에 구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아내의 소름 끼치게 담담한 얼굴, 굳은 목소리가 떠오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꿈을 꿨어 라고 아내는 2번 말했다. 달리는 차창 너머 터널의 어둠 위로 그녀의 얼굴이 스쳐갔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낯설었다. 그러나 거래처 사람에게 둘러댈 변명과 오늘 소개할 시안을 30분 안에 정리해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든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 부서 바뀌고 몇 달 동안 하루도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으니까. 라고 잠깐 속으로 내까렸을 뿐이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중이었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 시냇물이 소리내서 흐르고 그 곁으로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김밥을 먹는 사람들, 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아내가 차린 저녁 식탁은 상추잎과 된장, 쇠고기도 조갯살도 넣지 않은 맑은 미역국, 김치가 전부였다. 뭐야, 그래서 그 꿈나무랭이 때문에 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어치를? 나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냉동실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미숫가루와 고춧가루, 얼린 풋고추, 다진 마늘 한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계란 프라이라도 해줘. 나 오늘 정말 피곤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 계란도 버렸어. 뭐? 우유도 끊었어. 기가 막히는군. 나까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냉장고에 그것을 놔둘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저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다. 뜻밖이었다.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다니. 저렇게 비이성적인 여자였다니. 그래서 앞으로 이 집에선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주로 아침만 먹잖아. 점심 저녁에 고기를 자주 먹을 텐데 아침 한 끼 고기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 아내는 마치 자신의 선택이 이성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듯 차근차근 답했다. 좋다.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이제부터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말문이 막혔다. 요즘 채식 열풍이 분다는 것쯤은 나도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알고 있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생각으로 알레르기니 아토피니 하는 체질을 바꾸려고, 혹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된다. 물론 절에 들어간 스님들이야 살생을 않겠다는 대의가 있겠지만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살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는 식습관을 바꾸다니. 남편의 만류 따위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저 고집스러움이라니. 처음부터 아내가 고기를 역겨워하는 체질이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식성이 좋았고 그 점이 특히 내 마음에 들었었다. 그녀는 불판에 얹은 갈비를 익숙한 솜씨로 뒤집었고 한 손에 집게를, 다른 한 손에 큰 과일을 들고 쓱쓱 잘라내는 품이 듬직했다. 결혼한 뒤 일요일에 만들어내는 요리들도 그럴듯했다. 다진 생강과 물엿으로 미리 재워 향긋하고 달콤하게 튀긴 삼겹살, 샤브샤브용 쇠고기를 후추와 죽염, 참기름으로 간하고 찹쌀 가루를 앞뒤로 입힌 뒤 구워 마치 떡이나 전 같던 그녀만의 특별식. 다진 쇠고기와 불린 쌀을 참기름에 볶은 뒤 콩나물을 얹어 지은 콩나물 비빔밥, 굵은 감자를 썰어 넣은 닭도리탕은 어땠던가. 자작자작 매콤한 국물이 속살까지 배어든 그것을 나는 한 자리에서 3접시씩 비워내곤 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차려놓은 식탁은 무슨 꼴인가. 비스듬히 앉아 아내는 한눈에도 맛없어 보이는 미역국을 입에 떠넣고 있었다. 밥과 된장을 상추에 싸서 볼이 볼룩하게 넣고 씹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안 먹어? 아이를 내쯤 낳아 기른 중년의 여자처럼 방심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내가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삭아삭 소리를 내어 오랫동안 김칫대를 씹었다. 봄이 올 때까지 아내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풀만 먹게 되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변하면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는 하루하루 말라갔다. 그렇잖아도 튀어나온 광대뼈가 볼썽사납게 뾰족해졌다. 화장하지 않으면 피부가 병자처럼 헬쑥했다. 육식을 끊는다고 모두 아내처럼 살이 빠진다면 누구든 체중 감량에 애를 끌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여의는 건 채식 때문이 아니었다. 꿈 때문이었다. 아니, 사실상 그녀는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 아내는 결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늦은 밤에 귀가하면 아내는 먼저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데 이제 그녀는 내가 자정 넘게 들어와 씻고 잠자리에 든 뒤에도 안방으로 자러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채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케이블 TV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말풍선에 대사를 쳐넣는 작업이 그렇게 많을 리도 없었다. 그녀는 새벽 5시쯤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1시간쯤 자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짧은 신음을 뱉으며 깨어나곤 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까칠한 얼굴, 빨갛게 금이 간 눈으로 그녀는 내 아침 식탁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였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나와 섹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늘 군말 없이 내 몸의 요구에 응하는 편이었고 때로는 먼저 내 몸을 더듬어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손이 어깨에 닿기만 해도 조용히 몸을 피했다. 언젠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뭐가 문제야? 피곤해. 그러니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를 안 먹으니 힘이 없지.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사실은 뭐? 냄새가 나서 그래. 냄새? 고기 냄새. 당신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못 봤어? 나 샤워했어.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진지했다.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나는 가끔 불길한 생각을 했다. 혹시 이것이 초기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듣던 편집증이나 망상, 신경쇠약 따위로 이어질 시초라면? 그러나 그녀가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집안을 잘 정돈했다. 주말이면 나물 2가지를 무쳤고 고기 대신 버섯을 넣어 잡채를 만들기도 했다. 채식이 유행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상할 것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유난히 얼굴이 멍하고 무엇인가에 짓눌린 것처럼 보이는 아침에 내가 까닭을 물으면 꿈을 꿨어 라고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어떤 꿈이냐고 나는 묻지 않았다. 다시 어두운 숲속의 헛간, 피웅덩이에 비친 얼굴에 대한 얘기 따위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한, 알 길 없는 알고 싶지 않은 꿈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야위어 갔다. 무용수처럼 비쩍 마르는가 싶더니 종래에는 환자처럼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소도시에서 목재소와 구멍가게를 하는 장인장모, 사람 좋은 처형과 천한 부부를 보더라도 정신적 일탈의 혈통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녀의 집안 사람들을 떠올리면 자욱한 연기와 마늘 타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겹쳐갔다. 소주잔이 오가며 고깃기름이 타들어가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에서 소담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식구가 장인이 특히 육회를 즐겼고 장모는 손수 화로회를 뜯을 줄 알았으며 처형과 아내는 커다랗고 네모진 정육점용 칼을 휘둘러 닭 한 마리를 잘게 토막낼 줄 아는 여자들이었다. 바퀴벌레 몇 마리쯤 손바닥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아내의 생활력을 나는 좋아했다. 그녀는 내가 고르고 고른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 아니었던가. 설령 그녀의 상태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다 해도 흔히 말하는 상담이나 치료 따위를 고려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질환일 뿐이지 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한들 어디까지나 남의 일에 한해서였다. 정말이지 나에게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다. 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제기랄, 그렇게 꿈을 대고 있을 거야?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맨 것. 식칼에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자 붉은 빗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선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큼한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두 번째로 집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 들고 고함을 질렀지. 뭐야 이건? 칼 조각 아냐? 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 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입술이 그게 뭐야? 화장을 안 한 거야? 나는 구두를 벗었다. 검은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우두망찰 서 있는 아내의 팔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설 참이야 지금? 나와 아내의 모습이 화장대 거울 속에 비쳤다. 다시 해 화장.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뿌리쳤다. 콤팩트를 열고 퍼프를 얼굴에 두드렸다. 뿌옇게 분이 떠 그녀의 얼굴은 먼지를 뒤집어 쓴 헝겊 인형 같아졌다. 늘 바르던 짙은 산호색 루즈를 잿빛 입술에 바르자 아쉬운 대로 아내의 얼굴은 환자 같은 창백함을 벗었다. 나는 안도했다. 늦었어, 서둘러. 나는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다. 한 손으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채 아내가 뭉그적 남색 운동화에 발을 끼우는 모습을 초조히 지켜보았다. 트렌치코트의 운동화라니.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구두가 없었다. 모든 종류의 가죽 제품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어 놓은 차에 먼저 올라타자마자 교통방송을 틀었다. 사장이 예약해 놓은 시내 한정식집 주변에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다. 아내는 잠깐 사이 코트에 묻혀온 찬기운을 펄럭이며 옆자리에 앉고는 부스럭부스럭 안전벨트를 맸다. 오늘 잘해야 돼. 사장이 부부 동반 모임에 과장급을 부른 건 내가 처음이야. 그만큼 날 잘 보고 있다는 거야. 새끼를 이용해 최대한 서두른 덕분에 빠듯하게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널따란 주차장이 딸린 2층 집이었다.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얇은 봄코트 차림으로 주차장 한켠에 서서 저녁바람을 맞고 있는 아내는 추워 보였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줄곧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워낙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개의하지 않았다. 말이 없으면 좋다. 어른들은 원래 저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나는 조금 불편했던 마음을 손쉽게 떨쳐버렸다. 사장 내외와 상무, 전무 내외가 미리 와 있었다. 부장 내외는 바로 우리를 뒤따라 들어왔다. 목례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눈 뒤 아내와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눈썹을 가늘게 뽑고 커다란 비치 목걸이를 한 사장 부인이 안내하는 대로 아내와 나는 만찬용 긴 식탁 앞에 섰다. 모두 자주 와본 장소인 듯 편안해 보였다. 용마루처럼 장식한 천장을 눈여겨보며 돌로 만든 어항에 떠다니는 금붕어들을 곁눈질하며
나는 자리에 앉았다. 뜻없이 아내를 돌아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약간 달라붙은 검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2개의 젖꼭지가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전무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태연을 가장한 그녀의 눈이 호기심과 아연함,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여자들끼리의 사교적인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있는 아내를. 그녀를 흘끔거리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만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았다.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장 부인이 나에게 물었다. 예전에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앞마당이 좋아서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 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르개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덜어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도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9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50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젖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다. 꿈을 꿨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됐던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 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음식은 깐풍기였고 그 다음 음식은 참치회였다. 모두가 먹는 동안 아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작은 도토리알과 같은 유두를 블라우스 속에서 뚜렷이 내민 채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입술과 그 움직임을 샅샅이 빨아들이듯 지켜보았다. 10여 가지의 화려한 코스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먹은 것은 샐러드와 김치, 호박죽뿐이었다. 독특한 맛의 작은 찹쌀 새알죽도 육수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점점 사람들은 아내가 그 모임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갔다. 나만은 가엾게 여긴 듯 가끔 무언가를 물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나 내심 나조차 한 묶음으로 경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을 때 아내는 사과와 오렌지 한 조각씩 먹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거의 드시지 않았잖아요. 사장 부인이 화사한 사교적 톤으로 아내를 염려했다. 아내는 웃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은 채 대답 없이 그 여자의 우아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응시가 좌중의 기분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을까? 저 중년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순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낭패로 돌아간 것을 느끼며 집까지 운전해 돌아오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태연해 보였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졸리거나 피곤한 듯 비스듬히 차창에 얼굴을 기대고 있을 뿐이었다. 평소 내 성격대로였다면 화를 냈을 것이다. 회사에서 남편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떤 분노와 설득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아내가 씻고 잠옷을 걸친 뒤 안방 대신 자기 방에 들어가자 나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먼 소도시에서 장모가 전화를 받았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는데 장모의 목소리는 홍곤했다. 다들 편안한가?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지내느라고요. 장인어른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애 늘 똑같지. 정서방 하는 일은 잘 되고.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영애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장모의 음성에 걱정이 어렸다. 평소에 장모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둘째 딸이지만 자식은 자식인 모양이었다.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뭐라고? 고기를 전혀 안 먹고 풀만 먹고 삽니다. 여러 달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긴가? 다이어트인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닐 테고. 글쎄, 아무리 제가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덕분에 저도 집에서 고기 맛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장모의 말문이 막혔다. 막힌 틈을 타 나는 쐐기를 박았다. 집사람 몸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안 되겠구만. 옆에 영애 있으면 바꿔주게. 지금은 자러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야, 2개.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함세. 그 애가 왜 안 하던 짓을.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수첩을 뒤져 처형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4살배기 처족한 녀석이 여보세요 고함치며 받았다. 엄마 좀 바꿔라. 아내와 닮았지만 아내보다 눈이 커서 예쁜. 무엇보다
아내보다 여자다운 데가 있는 처형이 곧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여보세요? 콧소리를 섞어내는 처형과의 통화는 언제나 나에게 약간의 성적인 긴장감을 주었다. 나는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채식을 알려 좀 전과 똑같은 경악과 사죄, 다짐을 받아낸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막내 처남의 전화번호를 누를까 하다가 지나친 것 같아 그만두었다.